안녕하세요. 혹시 로봇한테 춤이나 뭐 복잡한 조립 같은 거 가르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코딩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범만 보이면 로봇이 딱 따라하는 거예요. 어우, 진짜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로봇 팔처럼 관절 여러 개를 동시에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수리나부 아그라왈 연구팀이 쓴 고차원 시연의 확장 가능한 학습이라는 논문인데요. 아, 제목이 좀 어렵네요. 네, 제목은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사람의 복잡한 움직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특히 여러 관절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그런 고차원 동작 학습의 어려움을 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왜 로봇한테 섬세한 동작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기존 방법들은 뭐가 문제였는지 좀 알아보고, 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합성적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재밌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시연 기반 학습, Learning from Demonstration, 줄여서 LFD라고 하잖아요. 이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뭐 말 그대로 사람이 시범 보이면 로봇이 보고 배우는 방식. 네, 그렇죠.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어도 로봇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이 LFD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동적 시스템, 다이내미컬 시스템, DS를 이용하는 거예요. 동쪽 시스템? DS요. 네, 쉽게 말하면 로봇이 따라해야 할 움직임의 지도를 수학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로봇 팔이 움직이는 동안 각 관절 각도, 팔끝 위치, 속도 같은 데이터를 모아서요. 네네.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 지점까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아, 그냥 녹화 재생이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녹화된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약간 달라도 자연스럽게 목표로 향하도록, 이걸 일반화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군요. 특히 로봇 팔처럼 관절이 많아지면 더 복잡해지나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택지가 나와요. 로봇 팔의 끝부분, 그러니까 선 부분의 3차원 공간상 움직임만 보고 배울 거냐? 팔끝만요. 아니면 로봇 팔의 모든 관절, 예를 들어 7개 관절이면 그 7개 움직임을 통째로 배울 거냐? 이 문제입니다. 전자를 작업 공간 학습, 후자를 관절 공간 학습이라고 불러요. 작업 공간 학습은 팔끝 움직임만 보니까 데이터가 3차원으로 비교적 단순해서 좀 다루기 싫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아주 명확해요. 팔끝은 같은 곳을 보고 있어도 팔꿈치나 어깨 자세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시연자가 의도했던 팔 전체의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예를 들면 장애물을 슬쩍 피하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지키는 그런 세부 정보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팔끝의 경로를 실제 관절 각도로 바꾸는 역기구학 계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특정 자세에서는 아예 해를 찾기 어렵거나 좀 이상한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 역기구학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관절 공간 학습은 어떤가요? 모든 관절 움직임을 직접 다루니까 더 정확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관절 공간 학습은 로봇팔의 7개 관절 움직임, 그러니까 7차원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로봇팔 전체의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를 훨씬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고요. 관절끼리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물리적인 제약 조건 같은 것도 더 잘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치 아픈 역기구학 문제도 피할 수 있고요. 오, 그럼 장점이 많은데. 근데 왜 이걸 잘 안 썼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3차원에서 7차원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차원이 높아지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죠? 요즘 컴퓨터 좋은데요? 그게 기존의 안정적인 움직임 지도, 그러니까 DS를 만드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선형 파라미터 변동 동적 시스템, LPV-라는 기법이 있었어요. LPV-요? 네, 여러 개의 간단한 선형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잘 조합해서 복잡한 비선형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법은 데이터 차원이 높아지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학적인 조건을 푸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아, 쌍선형 행렬 부등식, BMI라는 아주 까다로운 수학적 퍼즐이 등장하는데 이게 변수가 많아질수록, 다시 말해 차원이 높아질수록 풀기가 너무 복잡해져서요.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예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7차원 관절 데이터를 통째로 LPV-DS 같은 좋은 방법으로 학습시키고는 싶은데 그 수학적인 계산의 벽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어려움이었죠. 그럼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신경망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잖아요. 몇 가지 대안들이 있긴 했지만 각자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SEDS라는 방법은 계산은 간단한데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복잡한 움직임을 잘 못 따라하고요. 네. 신경망 기반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시연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학습된 시스템이 진짜로 안정적인지 수학적으로 딱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충돌 회피 같은 다른 유용한 제약 조건을 넣기도 좀 까다로웠고요. 결국 로봇한테 사람처럼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르치려면 관절 공간에서 배우는 게 좋은데 정작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존의 강력한 학습 방법들은 고차원 데이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딱 이런 딜레마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제시한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합성적 접근법, Compositional Approach가 등장합니다. 합성적 접근법. 네, 이게 뭐랄까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 같아요.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끙끙대는 대신에 잘게 나눠서 각각 해결한 다음 그 결과들을 다시 지혜롭게 합치는 분할 정복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오, 분할 정복. 큰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해결한다. 오, 이거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첫 번째는 문제 나누기, Subsystem Decomposition. 네. 먼저 전체 로봇팔 시스템, 예를 들어 7개 관절을 더 작고 다루기 쉬운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각 관절을 하나씩 하위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연관된 관절 두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볼 수도 있고요. 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정하기 나름이군요. 네,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시스템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 구조도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는 작은 문제 풀기, Subsystem Level Optimization. 이제 각 하위 시스템에 대해서만 훨씬 간단해진 안정성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 개별적으로. 네, 즉 각 하위 시스템, 예를 들어 관절 하나하나의 움직임 지도와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증거, 뭐랄까 미니 안정성 증명서 같은 걸 찾는 거죠. 각 문제는 원래 그 거대한 7차원 문제보다 훨씬 차원이 낮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까다로운 수학 퍼즐 BMI도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결과 합치기, Compositional Construction입니다. 이제 이걸 다 모으는 거군요. 네, 각 하위 시스템에서 얻은 해답들이랑 미니 안정성 증명서들을 다시 합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그냥 막 합치는 게 아니라 모든 하위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할 때도 전체 로봇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가중치를 찾는 거예요. 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고려해서 잘 조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 로봇 시스템의 안정적인 움직임, 지도와 최종 통합 안정성 증명서가 완성되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한데요? 그 거대한 7차원짜리 퍼즐을 풀기 어려우니까 이걸 뭐 1차원짜리 7개 아니면 뭐 2, 3차원짜리 몇 개로 나눠서 각각 푼 다음에 그 해답들을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딱 보장되도록 잘 조립한다. 이런 방식이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방법으로는 풀기 거의 불가능했던 고차원, 예를 들어 7차원 LPBDS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크고요. 네. 둘째, 각 단계의 계산 부담이 훨씬 줄어드니까 계산 오류나 실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학습 시간도 놀랄 만큼 빨라져요. 논문 결과 보면 몇 분 안에 학습이 끝나더라고요. 몇 분 만에요? 와. 네. 셋째, 신경망처럼 뭐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번 시연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넷째, 원본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움직임 정보를 잃어버릴 염려도 적습니다. 정보 손실도 적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나눌지, 그러니까 어떤 관절끼리 묶을지를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도 잘 작동하는지 검증이 또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자들이 7개 관절을 가진 실제 로봇팔, 그 프랑카 에미카 로봇이라고 있는데요. 그 로봇의 7차원 관절 움직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제 로봇 실험도 수행했습니다. 오, 그래서 결과는요? 성공적이었나요? 그리고 모든 하위 시스템이 서로 다 연결된 구조로 설정을 했고요. 가장 간단하게 나눈 거네요. 네, 사람이 로봇 팔끝의 위치랑 방향을 같이 바꾸는 비교적 단순한 동작을 시연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안된 합성적 접근법은 단 101초 만에 아주 낮은 오차로 안정적인 움직임 지도, 즉 DS를 성공적으로 학습했어요. 101초요? 2분도 안 걸렸네요? 그렇죠. 반면에 기존의 LPV-DS 방식, 그러니까 7차원 전체를 한 번에 풀려고 한 방식은 예상대로 수학적 복잡성 때문에 아예 해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고요. 아, 실패. 흥미로운 점은 최신 신경망 기반 방법 SNDS도 비슷한 시간, 한 72초 정도 걸렸고 낮은 오차로 성공하긴 했는데 이 합성적 접근법의 오차가 약간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오, 신경망보다도요? 네, 약간 더요. 그리고 실제 로봇 실험에서도 이렇게 학습된 지도를 따라서 로봇이 시연된 동작을 아주 비슷하게 잘 재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야, 첫 번째부터 결과가 좋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시는 이번에는 관절들을 좀 더 복잡하게 묶어서 하위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하위 시스템은 관절 2, 3개를 포함하도록 만든 거죠. 네네. 그리고 작업 자체도 더 어려웠어요. 로봇팔 끝의 방향은 딱 고정한 채로 아주 구불구불하고 곡률 변화가 심한 경로를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마치 상자 안에서 물건 꺼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죠. 훨씬 복잡한 움직임이네요. 네, 여기서도 합성적 접근법은 약 146초 만에 역시 매우 낮은 오차로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지도를 학습했습니다. 이번에도 2분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기존 LPBDS는 이번에도 역시 실패했고요. 신경망 기반 방법은 이 더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한 560초 정도. 560초면 거의 10분인데요. 네, 오차도 합성적 접근법보다 훨씬 높았고요.
실제 로봇 실험에서도 이 방법으로 학습된 로봇은 시연된 그 복잡한 경로를 정확히 따라하면서 뭐 의도된 작업, 예를 들면 상자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걸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야,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존 방식으로는 아예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신경만 써도 훨씬 오래 걸리고 오차도 높았던 그런 고차원 로봇 동작 학습을 이 합성적 접근법이라는 걸 쓰니까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안정성까지 보장하면서 해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성과죠. 이게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기술 발전이요. 이런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장에서 복잡한 조립 라인을 설정하거나 물류창고에서 다양한 물건을 다루거나 심지어 집안일을 돕거나 의료 현장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로봇한테요. 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복잡한 작업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쉽고 직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유용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더 이상 복잡한 코동이나 엄청난 시간 들여서 데이터 모으지 않아도 로봇이 우리의 섬세한 움직임을 배우고 안정적으로 따라할 수 있다면 와, 로봇 활용 분야가 진짜 넓어지겠는데요. 네, 그럴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로봇이 사람의 복잡한 고차원 동작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존의 강력한 학습 방법, 그 LPBDS가 고차원 데이터 앞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합성적 접근법, 즉 문제를 잘게 나누어 해결하고 다시 현명하게 합치는 분할 정복 아이디어로 극복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LPBDS 문제만 해결했다기보다는 이 합성적 프레임워크 자체가 다른 종류의 안정적인 동적 시스템 학습 알고리즘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른 방법에도 쓸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고차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좀 더 일반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과제도 남아있긴 해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기준으로 하위 시스템을 나누고 연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질문이죠. 지금은 연구자가 약간 경험적으로 구조를 정해야 하거든요. 아, 최적의 분할 방법. 네, 앞으로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분할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최적의 나누기 방법은 뭘까? 아마 문제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에서 본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고 다시 통합하는 이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요. 이게 비단 로봇공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마주하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거대한 프로젝트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개념을 부분별로 이해한 뒤에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요. 어쩌면 복잡성을 다루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